1984년 1월 10일, 당시 51세의 패트리샤는 집에 혼자 있었고 손자들은 학교에 있었으며 딸은 직장에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최근에 이혼한 딸과 2명의 손자와 함께 콜로라도주 레이크우드로 이사와 새로운 삶에 정착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패트리샤의 딸은 퇴근 후 패트리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딸이 퇴근 후에 패트리샤가 데리러 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패트리샤는 그날 딸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한 딸은 사촌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향하기 전에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TV 불빛뿐이었죠. 그녀는 집에 불을 켰고 어머니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딸은 아이들을 붙잡고 이웃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패트리샤의 얼굴은 담요로 덮여 있었고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으며 또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패트리샤의 살인 무기는 망치였습니다. 패트리샤의 시신 옆에는 범행에 사용된 망치가 있었죠. 수사관들은 살인범이 착오를 통해 집에 들어왔다고 판단했으며 패트리샤가 점심을 먹으려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정오쯤 공격이 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패트리샤의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수상한 사람을 보거나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고 패트리샤의 가족은 콜로라도로 막 이사를 왔었기 때문에 가족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샤가 살해되기 불과 며칠 전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월 4일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살고 있었던 킴과 짐 부부는 침입자로부터 공격을 받았었죠. 당시 부부는 망치를 휘두르는 남자의 공격을 받아 깨어났습니다. 부부가 비명을 지르자 그 남자는 망치를 던지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망치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망치였습니다. 패트리샤의 사건과 비슷하게 어떠한 지문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관들은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킴과 짐 부부는 범인이 덩치가 큰 남자라고 묘사했지만 당시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범인의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범인은 집을 뛰쳐나가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집 밖에 눈 위에 있는 발자국을 추적했고 범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다닌 것으로 이론화했습니다. 패트리샤의 사건 하루 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당시 승무원이었던 도나는 그녀의 차고에서 한 남성에게 망치로 공격을 받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차고에 숨어 있었고 그녀가 퇴근 후 차에서 내리자 그녀의 관자놀이를 공격했습니다. 그 부상으로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도나가 가장 먼저 기억한 것은 차고 바닥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추위와 부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누워 있었고 다행히 새벽 근무를 마친 남자친구에 의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죠. 그 후 도나의 남자친구는 두려움에 몇 달 동안을 총을 들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도나의 차고에서 망치가 발견되었고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며칠 후 1월 16일 브루스와 데브라 부부는 가구 창고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두 사람 모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항상 성실했고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브루스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직장 동료는 브루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 또한 연락이 닿지 않자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브루스의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차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두 대의 차량 모두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브라의 지갑은 집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아들 브루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손녀 바네사의 생일이었고 부엌에는 아직도 생일 접시가 놓여 있었죠. 수사관들이 브루스의 집에 도착했고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데브라의 시신은 침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망치로 공격을 받았으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8살 된 멜리사는 침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3살 바네사는 몸 전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침대와 벽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네사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바네사는 팔, 두개골 골절, 턱뼈가 부러졌고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있었습니다. 바네사가 회복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범행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로 추정했지만 이웃 주민들 중 누구도 수상한 사람을 보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망치가 발견되었죠.
수사관들이 이 범죄들을 하나로 묶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착오를 통해 집으로 침입했다는 점,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망치였다는 점, 범인은 너무나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죠. 수사관들은 범인이 정교하지 못했고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살인자라고 믿었습니다. 범죄는 모두 빠른 속도로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공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범인은 공격을 멈췄습니다. 1월 26일 애리조나주 킹맨 지역에서 로이라는 남성이 한밤중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범인은 잠기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의 집으로 들어왔고 로이는 손에 돌을 들고 자신 위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돌로 로이의 머리를 내리쳤지만 로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격 때 그 남자는 돌을 떨어뜨렸고 로이는 일어나 그 남자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로이는 당시 어두웠기 때문에 공격자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로이의 집에서 범인의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 사이즈는 270mm였으며 테니스화를 신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늦게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한 남성을 보고 그와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분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이 실직 상태이며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죠. 로이의 집에 강도가 들었고 그 남자가 수상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 남자에게 신발 밑바닥을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경찰에게 덤벼들었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23살의 알렉스였고 로이의 공격에 대한 살인미수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약 7개월 후인 8월 9일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교도소 이송 버스에 타게 됩니다. 버스는 주유를 하기 위해 멈췄고 경관들이 방심한 틈을 타 알렉스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알렉스를 찾기 위해 수색은 밤새 진행되었지만 끝내 알렉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한 주택가에 알렉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낸시가 부엌에 불을 켰을 때 알렉스가 도끼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낸시가 보게 됩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침실로 달려갔고 알렉스는 침실로 따라가 그녀의 남편 크리스토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낸시는 남편을 도우려다 양쪽 손목이 부러졌고 크리스토퍼는 얼굴과 턱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알렉스는 낸시가 죽은 척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녀를 폭행하였고 그 후 알렉스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이틀 후 그는 체포되었고 1985년 알렉스는 징역 1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알렉스의 DNA는 의무적으로 수집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2018년 네바다 교도소의 관리인들이 알렉스의 DNA를 업로드하였고 패트리샤와 브루스 가족, 도나와 킴 부부의 사건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행히도 도나와 킴 부부를 공격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혐의는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패트리샤와 브루스 가족의 살인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죠. 2021년 8월 브루스 가족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배심원단이 이틀 동안 심의한 끝에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22년 4월에는 패트리샤의 살인사건 재판이 시작되었고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가했습니다. 바네사는 법정에서 부모님과 언니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